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향당 제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규 하사대 국궁 여야하사 여불승 하시며 상여읍 하시고 하여수 하시며 발여전색 하시며 족축축 여유순 이러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군주를 위해서 이웃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앞에서는 이웃 나라의 사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사신을 영접하는 역할을 수행하러 이제 공자가 나가셨던 모습이 앞에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공자가 사신이 되어서 이웃 나라를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군주를 위해서 이웃 나라를 방문을 할 때 이 규를 잡으셨는데, 규를 들고 이제 가셨는데, 이 규라는 게 뭐냐면 천자가 제후에게 내려준 규인 명규를 말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명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명수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이제 품계, 우리로 치면 품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천자가 제후에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천하라면 천하에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그 나머지 이 지역들 중에 이런 것들을 어떤 제후들한테 나눠주고 이 나라를 이제 대신 다스리게 이제 할 때, 그때 이 나라를 A라는 제후가, 이거는 B라는 제후가, 이건 C라는, D라는 E, F 뭐 이렇게 이제 한다면, 제후에게 어떤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할 때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준다 하는 것으로 상징으로 내려준 규라는 물건이 있어요. 규. 근데 저 규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요런 모습으로 생긴, 예? 이걸 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상하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 문인석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옛날 또는 무슨 임금님이 즉위하실 때나 뭐 이런 거 보면 신하나 임금들이 전부 이 손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것 같은 하얀색의 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규예요. 규.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상아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임금이 제후에게 내려준 규를, 그런 용도의 규를 명규라고 하는데, 임금님이 이 제후국의 어떤 임금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신을 이웃나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신이 내가 보낸 사신이 틀림없다 하는 징표를 이웃나라에 확인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규를 들려서 보내요. 그러면 사신은 이웃나라 임금님을 가서 만나러 갈 때 자기 본국의 임금님이 주신 그 명규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집규예요. 집규. 규를 잡는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규가 임금님인 거죠. 지금 나는 임금님의 어떤 의사를 이 나라에 방문해서 그 임금님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뭐 만약에 뭔가 두 나라 사이에 현안이 있다 그러면 그 현안을 임금님의 의도대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임무를 띠고 내가 이제 온 거예요. 엄청난 임무를 띠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순간인데, 규를 잡으시되 국궁하듯이 몸을 이렇게 굽혀서, 이게 이제 임금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규가 가벼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거를 막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이렇게 굽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심리적인 무게, 예,
내가 이 규를 임금님을 대신해서 들고 와서 이 나라에 와서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무게, 그 책임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규를 들고 이제 상대방 나라의 이제 뭐 신하들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를 상대로 이제 읍을 해요. 읍을 할 때 요걸 이제 이렇게 들고 올려서 읍을 할 때도 있고 내려서 읍을 할 때도 있고 할 텐데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가 있을 텐데 그걸 올릴 때는 마치 읍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높이로,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높이로. 그러니까 물건을 줄 때 저 바닥에다가 내가 손을 닿게 해가지고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숙여서 이렇게 앉아있는 누군가한테 내가 만약에 물건을 준다면 그렇게 주겠죠. 그래서 요 읍을 하는 높이 이상으로 너무 높이 들지도 않고 상대방한테 물건을 줄 때에 그 높이 이하로 몸을 낮추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로는 읍을 하는 것처럼 아래로는 물건을 주는 것처럼 하셨다. 그리고 발여전색하시며 이랬죠. 요 발자가 아까 색발여야 하시며 안색이 하얗게 질리듯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발자인데 이 안색을 변하는 것이 마치 전색이라는 것은 이 전자가 두려울 전자예요. 저게 전쟁이라는 전자도 되지만 두렵다라는 전자가 됩니다. 저 전자가 두 번을 쓰이면 전전이 돼요. 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또 한 번 더 나오면 이게 긍긍이에요. 이게 전전긍긍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전자에다가 요거를 쓰면 이렇게 쓰면 요것은 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자가 두렵다는 의미를 갖는데 생각해 보면 인간이 전쟁에 나갔을 때만큼 공포감을 느낄 때가 없겠죠. 그냥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아니면 칼이 날아와서 창이 날아와서 나를 죽일지 알 수 없는 지금은 더 무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막 총알이 날아와서 폭탄이 터져서 내가 죽을 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전쟁이니까 그때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때 나의 안색이 전색이에요. 그야말로 제가 하얗게 질렸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색을 변하시는데 그게 이제 두려움의 공포감의 전율에 쌓여 있는 안색과 같은 정도로 그랬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발의 그 움직임은 발꿈치가 축축 여유순, 여유순이라는 게 따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내가 뭔가 무거운 것을 발에 차고 그래서 내 발이 높이 들리지를 못하고 땅바닥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유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걸음을 축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걸어가면 발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발에 힘이 없으면 발이 멀찌감치 뛰지를 못하고 자박 이렇게 가게 되죠. 뭔가 내가 발이 무거운 것이 내 발에 달려서 발이 땅에서 들리지 못하고 발뒤꿈치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발을 좁게 뛰는데 그것이 마치 발이 땅에 붙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신이 맡은 책임의 그 무게감을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는 안색으로 또 발걸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향내에 유용색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웃 나라를 상대방 나라를 방문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상대방의 임금이라든가 신료들을 만나서 공식적인 이제 행사를 끝내고 연회를 베풀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방문해 준 이웃 나라의 사신을 이렇게 이제 후하게 대접을 하는 연회가 열리게 될 텐데 그 연회가 향례입니다. 향례. 향례를 할 적에 그걸 이제 연향이라고 그러는데 연향. 즉 빅문이 끝나고 연향을 하는 자리에서는 유용색하시며 용색이라고 하는 것이 온화한 낯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 상대방을 빅문이라는 것은 이제 찾아와서 방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우리 임금님이 뭐 이런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행사가 끝나고 이제 조금 편하게 연향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공자도 그 긴장감을 이제 풀고 온화한 낯빛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적의 유유여야러시다 그랬죠. 사적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적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만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으면 A라는 나라에서 이제 B라는 나라로 공자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면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전부 파트너, 상대방이 되는 것이지만 이 중에 내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는 이 나라 A라는 나라를 대표하고 이 사람들은 B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각각의 나라의 입장에서 서로를 대하겠지만 사사롭게 볼 적에는 이제 사적으로 이 사람이 뭐 찾아온다든가 내가 묵고 있는 숙소를 또는 뭐 어디서 뭐 연회를 술자리라든가 뭐 이런 사적인 그런 우정을 나누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나를 초대를 한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적입니다. 사적으로 보실 적에는 유유여야러시다. 거기서도 이제 나는 A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화평하게 아주 이제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풀어놓고 이제 친구 대 친구로 뭐 이제 이렇게 한다든가 꼭 친구가 아닐지라도 서로 간에 이제 그 국가적 현안을 놓고 만나는 그런 대표 대 대표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또 만난다든가 그럴 때에도 편하게 이렇게 이제 화평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공자가 보여주신 태도들은 다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은 이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 6절인데 이것은 복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앞에까지는 이제 그 공자가 임금을 뵌다든가 임금의 명을 뭘 수행을 한다든가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거면 이것은 복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군자는 불이 감추로 식하시며 이랬어요. 이때 여기 군자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이 군자는 공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당편 처음 시작할 때 공자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어가 없이 뭐 어떻게 했다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전부 이제 공자라고 하는 주인공을 상정하고 하는 그 기록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군자가 나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상으로는 공자를 지칭하는 것이겠으나
공자가 왜 그렇게 복식해서 그렇게 했느냐면 군자는 그래야 한다고 하니 해서 공자가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태도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공자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복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군자가 옷을 입을 때 유의해야 하는 것들이 전해진 것들이 있겠죠.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군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기술을 해놓고 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써진 것입니다. 군자는 불이 감추로 식하시며 요 감과 추라고 하는 것이 감색, 요 감자는 감색, 요것은 분홍색 인데요. 붉은색인데 이게 좀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요 감색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색이라는 건 뭐냐면 진한 청색인데 심청이라는 게 깊은 청색, 진한 청색인데 적색, 붉은색을 붉은 빛이 도는 붉은 빛을 띤 그런 색깔이 요 감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청색, 진한 청색인데 그 진한 청색에 붉은 빛이 도는 그런 색이 감색. 요것은 분홍색이고 추는 분홍색. 그래서 군자는 이런 감색이나 분홍색을 이용해서 이게 꾸밀 식자인데 장식하다 하는 꾸밀 식자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장식하는 거냐면 옷깃에 선을 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옷이 있다 그러면 옷깃이 있다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다가 이제 멋을 부리기 위해서 다른 색깔의 배를 대서 쭉 선을 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식이에요. 그런데 그 식을 할 때 감색이나 분홍색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감색이나 분홍색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설명이 없는데 분홍색 계통, 붉은색 계통 이런 것들은 그때도 남자들의 색깔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자로 불이위 설복 이러시다 그랬죠. 홍색이나 자색, 요건 빨강색이고 요것은 자주색, 보라색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서 설복을 만들지 않으셨다. 요 설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설자가 사사로울 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복은 평상복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복장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인데 그 평소에 입는 옷을 붉은색이나 보라색, 자주색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이것도 역시 부녀자의 그런 복색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서하사, 더위를 당해서, 즉 더울 때에는 더위를 당해서는 진치격을 필표히 출지러시다 그랬습니다. 진치격이라는 것은 요 진은 호돛 진자입니다. 호돛진.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겹옷을 입지 않고 호돛을 입겠죠. 홑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으시는데 그것을 입으시고 치와 격을, 이 치와 격은 뭐냐면 갈포니까 저 갈자가 칙갈자고 요게 칙갈자고 저게 배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칡 있죠. 칡넝쿨 칡. 그 칡넝쿨을 가져다가 그것을 마치 삼나무를 베다가 그것을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배를 짜는 것이 삼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칡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갈포예요. 갈포. 예. 뭐 우리말로 하자면 칡배라고 할 수 있겠죠. 삼배 하듯이 칡배. 이 갈포인데 그 삼배도 그 올 하나하나가 굵은 삼배가 있고 아주 가늘게 그것을 쪼개서 가는 삼배가 있듯이 갈포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굵은 갈포가 있고 가는 갈포가 있는데 굵은 갈포, 가는 갈포 그래요. 치와 격이. 그래서 홑옷을 더위를 당해서는 홑옷을 입으시고 굵은 갈포나 가는 갈포를 그런 배로 만든 옷을 반드시 표이 출지럿이다 그랬죠. 겉에 입어서 나오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우니까 홑옷을 입으시는데 홑옷을 입으시면 몸이 다 비출 수가 있으니까 그냥 홑옷만 입지 않고 그 위에다가 가는 갈포나 굵은 갈포로 이렇게 입어서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더워서 얇게는 입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내 몸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의엔 고구요, 소의엔 예구요, 황의엔 호구롯이다 이랬는데요. 요 구자는 가옷입니다. 가옷이라는 것은 가죽 옷이에요. 마치 가죽 신발을 갓신하듯이 가죽 옷을 갓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자면 이제 밍크로 만든 가죽 옷이 밍크 코트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북쪽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입니다. 그 북풍을 견뎌내야 하죠. 북풍 한설을 견뎌야 되는데 그 북풍 한설을 견디려 그러면 가죽옷이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겉옷을 만들어서 입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솜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누비처럼 안에다가 솜을 앉혀가지고 배로 겉을 싸서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 솜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막 갈대의 그 부슬부슬한 그 부분을 배다가 그걸 안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별로 따뜻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입어야 해요. 겨울에는. 그런데 그 가죽으로 사용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그러면 이제 요 고구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근데 그 염소 중에서도 흑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이 고구고 이제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예구라고 하고 여우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호구라고 해요. 호구, 여우 호자, 호구, 사슴 예자, 예구 이렇게. 그런데 치의에는 할 때 요 치자가 거물 치자입니다. 저 치자가. 근데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검자에 현자도 있고 흑자가 가장 일반적이죠. 흑자도 있고 검다라는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치자도 검은색이라는 치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자가 검다에가 많냐? 그러면
그것은 물감을 드릴 때,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 때, 검은색 옷감을 만들 때 검은 그 염색을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은색이 달라서, 그래서 그 검은색 그 몇 번 염색한 검은색인지에 대한 글자들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주 그 정확하게 나누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안에 검은색 옷을 입었으면 겉에 가죽 옷을 입을 때 어떤 가죽 옷을 입냐면 흑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을 입으셨고, 흰 옷을 입었을 때에는 소위에는 소복, 소위를 입었을 때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을 입으셨고, 황색 옷을 입으셨을 때는 여우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깔 맞춤을 한 거죠. 색깔을 맞게. 그러니까 이제 옷이 그 방한의 목적이 가장 큰 것이지만 방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옷도 그 색깔도 맞추고 이렇게 서로 맞게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특히 이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죽 옷들이 자기가 개인의 돈을 가지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살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임금 나라로부터 하사를 받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수레, 그다음에 가마 이런 것들도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중대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을 하니 국가가 당신에게 그의 격에 맞는 예우를 합니다 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도 그렇게 제공이 되고 수레, 말 이런 것들도 다 그래요. 옷들도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에게는 흑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도 있고 또 사슴의 가죽으로, 여우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입을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그거 하나하나까지를 국가가 자, 이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드린 그 염소 가죽, 사슴 가죽 옷을 입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 옷을 입을 때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설구는 장호대 단우메럿이다. 아까 설복이 나왔듯이 설구는 이제 사사롭게 입는 가죽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까 그러니까 염소 가죽 옷이라든가 사슴 가죽 옷이라든가 여우 가죽 옷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식적인 장소의 상황에 나아갈 때 입은 그런 곳이라면 사사롭게 사적으로 일상에서 집에서 입는 그런 가죽 옷도 있는데 그게 설구. 근데 설구는 길게 합니다. 길이를 더 길게. 왜 더 길게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방한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입어야 할 그 가죽 옷들은 공식적인 석상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길게만 할 수도 없겠는데 사적인 평상시에 입는 옷은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단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셨다 그랬죠? 왜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왼쪽 소매는 손을 다 덮게 하지만 오른쪽 소매는 짧게. 왜냐하면 오른쪽 손은 사용해야 되니까. 뭐 글씨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일들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그리고 필요 침의 러시니 반드시 잠잘 때 입는 옷을 따로 별도로 두셨는데 길이가, 그 옷의 길이가
일신 내 몸 전체 하고도 반, 즉 1.5배 만큼으로 한 겁니다. 잠옷을. 여기는 또 특징이 뭐냐면 온돌이 아니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침실이. 우리는 온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발을 덮어야 잠옷으로 덮고 그 위에 또 이불을 덮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했었겠죠. 상상해 보면. 그래서 몸 하나만큼 하고도 또 절반, 즉 1.5배에 해당하는 그런 옷을 만들어 입으셨고, 이제 그런데 요게 요 표시를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요게 여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글들 속에 있어야 될 게 요게 이제 잘못 옷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다가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거고, 이게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학지후로 이거럿이다. 호학지후라는 것이 이게 호가 여우고 요게 담비 같은 옷들이 같은 짐승들인데 저게 가죽 옷을 만들 때 가장 좋은 재료들입니다. 이제 호학의 그 두터운 그런 가죽으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고 거처하셨다. 그리고 거상하사는 무소불패럿이다. 상을 이제 상 중에는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옛날 사람들이 뭐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저기 어디 밀림 같은 데 가면 원시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있고 그 부족들 중에 부족장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부족 원시 형태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의 부족장이나 이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딘가에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가볍게 우리들은 다니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어디 가서 뭘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다 휴대를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먹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먹통이 있고 자그마한 벼루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볼펜이나 이런 펜들이 없으니까 붓으로 다 써야 됐으니까 붓을 가지고 다니고 먹통을 가지고 먹물을 담은 먹통을 가지고 다니고 벼루를 가지고 다니고 송곳도 가지고 다니고 칼도 차고 다니고 필요한 것들을 다 차고 다녀요. 어디 가서 뭘 할 때 그 도구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막 그런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것이 아니니까 그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상을 다 치르고 상을 마치고 나서는 차지 아니한 바가 없으셨다. 요게 찬다는 게 그 도구들을 찬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구들뿐만 아니라 또 막 이렇게 그 옥 같은 것, 옥 같은 것도 차고 다녀요. 그 옥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차고 다니었는데 상을 치르는 동안에 그것들을 다 제거를 했다가 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상을 마치는 건데, 그러면 차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동안은 안 찼다가 이제 상을 벗었으니 다시 그걸 다 폐용을 했다, 차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길어지는데 보시면 비유상이 얻은 필세지로다. 유상이라는 것이 요 상자가 치마 상자입니다만 요 치마는 여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예전에는 의상 그러면 요것은 위에 입는 옷이고 요것은 아래에 입는 옷이에요. 하상, 상의. 상의, 하상. 그런데 이 상을 입었는데 이 상이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휘장인데 휘장인데 이렇게 배가 넓은 거예요. 넓은데 이 배를 내가 아래에 걸치는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이거를 두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름을 잡아야 돼요. 주름을 잡아야 이 허리에 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는 주름을 잡으면 아래에는 이제 펑퍼짐해지고 위에는 이렇게 이제 허리에 맞도록 되겠죠. 그렇게 만든 옷이 유상이고 그 유상이 예복이에요. 요 배를 많이 들여서 하는 이 옷이 더 훨씬 퀄리티가 높은 옷이라고요. 그걸 유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이 배를 굳이 이런 거를 주름을 잡아가지고 요만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요걸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하면 주름 잡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내가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요 배를 줄인다 이거예요. 요 쇠자가 줄인다라는 쇠자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줄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아끼고 괜히 요게 이제 사치스러운 그런 이제 제도니까. 그리고 고구 현관으로 부리조롯이다. 아까 요 고자가 흑염소라고 그랬잖아요. 흑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과 검은색의 관을 쓰고는 조문을 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조문을 갈 때는 검은색 옷이나 검은색 관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흰색이라든가 이제 이런 계통의 옷을 입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복이나 제복에 갖춰 입는 주름치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 나갈 때 입는 관복 혹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복에 아래에 입는 그 주름을 잡아서 입는 아래 옷이 유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월에 필 조복이 조롯이다. 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길한 달인데요. 글자 그대로 하자면 길한 달인데 저게 1년 12달 중에 어떤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달이 끝나고 다음 달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달은 우리는 전부 다 우리에게 길한 달이 되기를 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이 끝나고 8월 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월을 맞이하면서 이 8월은 좋은 일들만 있는 달이 되기를 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는 달을 다음 달을 길월이라고 그래요. 세 달을. 8월이 끝나고 9월이 되면 9월이 길월이 되고 길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월이 또 10월을 맞이할 때 10월을 길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 초하루에 그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가 길월이에요. 그 길월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으시고 임금을 뵈러 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자가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래서 관청에 매일 조정에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제 전임 그 관료로서 국가 원로의 그런 의미로 반드시 이 조복을 갖춰 입고 조정에 나가셔서 임금님을 뵙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6절은 복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을 해서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